자, 수능 완성 지문부터 가실게요. 자, 일단 수능형 문제를 바라보실 때 특징이 있습니다. 잘 들어. 문제부터 먼저 안 읽으시면 지문 공략이 안 돼요. 수능 연습을 좀 시키겠다는 각오인데 이건 이해할 수 있어. 니네 선배들이 지금 수능 최저를 못 맞춰. 되게 기가 찬데 영어가 2등급이 나오는 애들이 니네 학교에 40%가 넘어. 지금 현재 영어 2등급이 40%가 넘어서 학교가 약간 비상이 걸렸어. 그치? 정규 17등짜리가 그 영어를 3등급 받고 나오면 진짜 곤란해요. 네, 되게 수두룩 빽빽 많습니다. 9월이 좀 어려웠다고는 하지만 9월 달에 니네 학교에서 2등급 전체 비율이 40%를 넘었고요. 3등급이 20% 나왔어요. 네, 진실이에요. 이게 되게 놀라우시겠지만 진실이에요. 팩트인데 뭐 어쩌겠어요? 자, 그래서 과천의 고이들이 되게 비웃었다는 되게 어이없는데 되게 비웃었다는 자, 하트 페이지에서 지금 두 번째 장에서 먼저 넘겨서 문제 먼저 보시는 게 상례입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물어보셨잖아요. 밑줄 잡아. 윗글에 대한 설명, 체크 잡아. 설명. 잘 들어라. 설명이라는 말이 나오면 정독 파악을 하시는 글이 아닙니다. 전개 방법을 물으시는 문제입니다. 무슨 방법? 전개 방법을 물으시는 문제가 설명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37번. 문맥을 고려하여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해라. 이해라고 나오시면 정독입니다. 오케이? 사건 정보력을 파악하시는 방법으로 정보력을 보시는 문제거든요. 이해하라고 하면 구절풀이의 의미도가 정확하게 들어갔는지를 물으시는 문제죠. 세 번째가 38번 보기를 참고하여 라고 얘기 나오셨습니다. 뭐를 참고하여? 보기를 참고하여. 잘 들어.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하라면 파트의 기준점은 누구니? 보기지. 그러니까 보기를 먼저 리딩하시면서 글의 구도가 어떻게 갈지를 완벽하게 먼저 잡으시고 글을 평가하고 풀이하셔야 돼요. 내 맘대로 풀이하시는 게 아닙니다. 보기가 전개 구도입니다. 잘 봐. 이 소설은 밑줄 본질과 유리된 언어를 가지고 글을 대필하는 인물에다 밑줄 질문 있어요. 본질이 핵심적인 세계라면 이것과 유리, 동떨어진 글을 쓰고 있는 작가입니다. 질문. 이 글의 첫 스타트는 파지티브야, 네거티브야? 네거티브부터 스타트야. 오케이? 맨 위에다 잡아. 난 이러면 박스 보기 어떻게 하냐면 스타트 앞부분에 네거티브라고 먼저 써. 이 글은 스타트는 네거티브로 가야만 해. 오케이? 첫 쯤은 스타트부터 네거티브로 의미론을 설정하고 풀이를 해야 돼. 진정한 글쓰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탐색한다. 밑줄. 진정한 글쓰기가 무엇인지를 탐색. 이게 목표다. 오케이? 이 글의 목표는 이거야. 오케이? 목표는 진정한 글쓰기에 대한 탐색이다. 특히 작가는 밑줄. 두 가지 방식의 잘못된 글쓰기를 비판한다. 그러니까 사례 열거형으로 두 개가 나올 거야. 오케이? 사례가 두 개 나온다. 사례가 두 개 나올 거야. 두 가지 방식의 글쓰기를 비판하고 그러니까 비판 대상도 두 가지란 얘기가 되어버리시겠죠? 콜? 에다가 밑에 자 비판하고 있다. 하나는 밑줄 과거를 미화. 과거를 미화. 질문. 과거를 미화하는 놈이 누구니? 피모노였지. 우리는 요걸 먼저 개념을 봐서 아는데 여기서 첫 번째는 과거를 미화하는 놈이었고 옆에 다른 하나는 밑줄 맹목적으로 미래를 예찬. 그러니까 제일 크게 이 사람이 경계하는 건 이거야. 자서전에 과거와 미래 양쪽이 잘못 언급되면 가치가 없다는 말이야. 오케이? 과거와 미래 두 가지에 대한 방향성이 제대로 나와야 돼. 과거는 진실되게 반성해야 되는 거고 미래는 네 미래가 아니야. 이 글을 읽게 되는 독자들의 미래에 충고기점을 줘야 되는 거지. 너의 미래의 건설적 계획을 세우는 게 진짜 자서전이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이 말씀 밑에 이를 통해서 밑줄 간다. 진정한 글쓰기. 밑줄 살아온 인생에 대한 반성과 참회. 이걸 통해서 했지. 밑줄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반성과 참회. 질문. 과거야 미래야? 과거. 그래서 밑줄 참된 가치와 의미를 찾아내는 행위. 과거야 미래야? 그렇지. 미래. 그게 나의 삶일 수도 있고 독자들의 삶일 수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참된 가치론을 찾자. 이게 진짜 글쓰기라는 거야. 자, 여기에 대한 감상 내용 물어보셨습니다. 이러면 논리적 독해로 갑니다. 오케이? 박스 보기에 근거해서 윗글을 논리적으로 독해했는가? 논리적 독해에 해당하시는 문제입니다. 39번에 A와 B를 물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해라고 나왔지. 잘 들어. 잘 들어. 이럴 때 A와 B가 이 글 안에서 하는 기능이 뭐냐 묻는 건데 이걸 우리는 저술상의 기능이라고 불러.
서술상의 기능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 글의 전개 과정에서 이 대상물들이 무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 무슨 기능? 초점 맞추세요. 포커스. 봐봐. 서술상의 기능이 뭐냐라는 거는 글의 전개 구도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잡아달라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가지 대상물이 결정적으로 뭔가 사건 전개 터닝을 시키든 심화를 시키든 하는 기능을 할 거 아니니 그거 잡아달란 얘기야. 됐음? 자, 4가지 문제 가실 거예요. 님들아, 이 정도 길이감으로 나오면 대충 한 몇 분 걸려야 될 것 같아? 지금 문제 4개. 네, 6분. 네, 6분에서 조금 속도감 있게 읽으시는 분들이 한 5분 30초, 5분 정도 재수생들이 대충 시간대가 나오세요. 이 정도 길이면 사실 솔직히 엄청 긴 거 아니에요. 엄청 긴 지문이 아니에요. 사실 긴 지문으로 나오시면 여기까지 끊어져요. 네, 한 페이지, 반 페이지 넘어가서 단위 3단 반이 들어가신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길어요. 게다가 내용 잘 들어. 여설 처먹이는 방법이 있어. 박스 보기를 2개 까는 거야. 그리고 6문제를 깔아. 근데 박스 보기 길이가 너무 길어. 그러면 지문 빈 거하고 무슨 상관? 진배 없지. 지문은 짧게 나왔는데 박스 보기가 겁나 길 때가 있거든. 이것도 염두해야 돼. 이러면 최대 맥시멈 8분을 잡고 미칠 듯한 스피드로 밀어붙이시지 않으면 비문학을 못 가요. 오케이? 비문학을 못 가요. 니네 학교 애들이 지금 난리 난 건 뭐냐면 천체물리학 파트하고 전혀 안 하니까 진짜 미안한데 경제가 너무 똥망이라 지금 뭐 문제예요. 경제 지문의 그래프를 너무 많이 망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3점이 그냥 날라가. 경제 그래프 3점. 과탐기술 지문 3점.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하나 있어. 벡터. 벡터가 비문학으로 나오거든. 벡터만 나왔다면 머리가 터져버리는 거야. 그냥 왜냐 배운 적이 없으니까 개념이 없잖아. 이건 이과한테 너무 유리한 게 맞아요.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너무 유리해요. 자, 파트 펜 잡아 갈게. 자, 첫 번째 줄 언더라인 잡을게. 말들은 정처도 없고 주인도 없었다. 밑줄 정처도 없다. 근본이 없습니다. 첫 번째 근본이 없습니다. 두 번째 주인도 없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뭐냐? 정처도 없고 주인도 없다라는 얘기는 특별히 어떤 사람에 대한 진실성을 안 담고 있다는 얘기지. 해당 대상자에 대한 진실성이 없다. 자, 정처도 없다. 말에 근본이 없고 주인이 없다. 해당 대상자에 대한 진실성도 없다. 그러니까 이 말들을 박스 보기에서 읽고 넘어온 바에 따르면 현실과 유리된 언어란 얘기지. 옆에다 쓸게. 현실과 유리. 자, 그때 지우기가 꾸며 됐어. 지욱이란 인물에다가 동그라미 잡으시고 자가 서술 대상입니다. 자, 밑줄 꾸며온 수많은 회로고록과 자서전들의 동원됐던 말들 역시 그러했다. 밑줄 잡을게. 지우기 꾸며온 수많은 회고록과 자서전들의 동원됐던 말들 역시 그러했다. 질문이 있습니다. 지우기가 수많은 회고록과 자서전들을 꾸며왔다라는 말을 썼잖아요. 꾸몄다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돌려. 뭐 했다? 미화했다. 오케이, 괜찮아. 미화했다. 하나만 더 갈게. 내가 아름답게 색깔로 포장하여 색칠해서 광택이라고 윤이나게 하고 색깔을 칠했다. 윤색했다라는 말도 쓰세요. 오케이? 윤색했다. 허구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뭐냐? 지욱이란 인물은 옆에다 갑니다. 거짓된 말로 대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된 말로 대피를 하는 게 얘 직업이란 얘기죠. 애초부터 그 말들 역시 허구적이었던 겁니다. 그가 써온 원고지의 말들에는 애초부터 그것을 부리고 다스릴 수 있는 밑줄 갑니다. 부리고 다스릴 수 있는 진짜 주인이 있을 수 없었다. 자, 이때 이 글 안에서 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부린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말하는데 by used 했다는 뜻이야. 즉 사용했다. 그걸 이용해서 표현했다 정도로 갈 수 있는데 애초부터 그걸 부리고 다스릴 수 있는 진짜 주인이 있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자, 자서전 내용과 괴리된 삶을 산 사람들이기 때문이지. 밑에 쓸게. 자서전의 내용과 괴리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서전에 써놨던 내용하고는 너무나 괴리된 삶을 살았으니까요. 자습서에 없어요. 재작년에 출판돼서 나왔다고 얘기 드렸어요. 2020년에 재출간됐다고요. 그래서 자서전을 쓰십시다는 문제집도 없어요. 자, 밑에 자서전의 주인공들은 색깔 펜 바꿔. 지금부터 갈게. 애초부터 밑줄 갑니다. 지우기 동원해온 말들과는 인연이 없는 위인들에다 밑줄. 그러면 자, 자서전에 적합한 인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오케이. 진솔한 자서전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다. 자서전에 적합한 인물들이 아니었다. 자, 지우기도 역시 뭐가 문제였느냐. 밑줄. 그런 위인들을 위해, 부정적인 위인들을 위해 강제봉사를 시켜왔을 뿐. 에다 밑줄. 강제봉사를 시켰다. 그럼 무슨 말이냐? 말들을 공허하게 사용했을 뿐이다. 오케이? 말들을, 언어를 공허하게 사용. 즉, 뚜렷한 어떤 신념도 없이 언어들을 막대먹게 썼단 말이지. 자, 언어들을 공허하게 이용했다. 자, 그래서 밑줄. 말들은 마침내 스스로의 성실성에 둔감해졌고, 에다 밑줄. 말들은 스스로의 성실성에 둔감해졌다. 진실되지 않고요. 진실되지 않았대. 진실 X. 옆에 스스로의 신뢰를 단념하게 이르렀다. 밑줄. 스스로의 신뢰를 단념. 그러니까 거짓되고 날조된 삶을 기록해버렸다는 얘기지. 거짓되고 날조된 삶이야. 묘비명이랑 연결할 거야. 여기랑 묘비명이랑 연결할 거야. 자, 그건 말들의 슬픈 해방이었다. 밑줄 잡아. 말들의 슬픈 해방. 저 질문 있어요. 슬픈 이유는 말의 내용에 뭐가 안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왜 해방이냐면 컨트롤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러면 해방이란 단어 원래 긍정적인 단어 아니에요? 슬픈 해방 무슨 법이니? 그렇지. 역설. 앞뒤가 분명 진실성을 잃은 건 슬픈데 옆에서 뭐라 그랬냐면 강제봉사를 시키면서 스스로의 신뢰성에 둔감해졌다. 즉 언어다운 언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오케이? 언어다운 언어 능력을 상실한 걸 해방됐단 말로 표현했잖아요. 사실 이때 해방이란 의미가 좋은 의미가 아니지. 그래서 역설법을 취했단 말이지. 자, 그러더니 지옥은 이제 고삐를 벗어버린 말들의 유령을 부릴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자, 밑줄 갈게. 고삐를 벗어버린 말들의 유령에다 밑줄 갈게. 자, 잘 들어. 고삐를 벗어버렸다는 건 뭐 할 능력이 상실된 거야? 이게 지옥이 그를 통제하는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질문. 고삐를 벗어버렸다는 말은 어떤 단어를 연상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니? 해방. 그렇지. 해방이란 단어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갖고 온 거지. 하나 더. 유령이란 단어 뭐였지? 유령에다 동그라미. 질문. 유령이라는 거는 뭐가 없는 대상? 실체가 없다. 오케이. 밑에서 실체가 없다. 그러면 이 말은 정신적 실체가 없는 말이라는 거야. 그러니 이 말들의 유령을 부릴 수 없게 되었다. 밑줄 잡아. 부릴 수 없게 되었다. 그럼 질문. 부릴 수가 없다는 말은 뭐를 못 쓴다? 글을 못 쓰게 되어버린 거야. 오케이? 글을 못 쓰게 되어버린 거야. 글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 질문! 글을 못 쓰게 된 건 지욱이란 인물이 자기의 문제점을 뭐 했기 때문이야? 인식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이야. 그러니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 내가 진짜 잘못된 글을 쓰고 있구나 라는 걸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되게 공허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이 글로는, 이런 글, 언어로는 글 자체를 못 쓰게 되어버렸단 말이야. 밑에가 피무노 씨의 일을 더 이상 계속해 나갈 수가 없었다. 밑줄 잡아. 피무노 씨의 일을 더 이상 계속해 나갈 수가 없었다. 까지 밑줄 잡아. 자, 그럼 질문 있어. 피무노 역시 말의 진실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아니야. 그렇지. 위선적 삶을 살아온 인물이야. 위선적 삶. 그러면 두 번째, 나는 피무노의 자서전을 쓸 수가 없어 라고 느꼈으니까 자기 행위에 결단을 내린 거다, 안 내린 거다? 내린 거다. 오케이. 자, 중단을 결단한 거지, 그지? 자서전 집필의 중단을 결정. 자서전 집필의 중단을 결정했어. 그 말은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했다, 못했다? 오케이. 지욱이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해버렸어. 그러니까 질문. 피무노 씨의 자서전 쓰기가 지욱에게는 뭘로 작용한 거야? 반성계기야. 오케이. 반성의 계기점이 되어버렸어. 자, 여기까지 먼저 묶을게요. 질문 있어. 여기까지 먼저 묶어. 질문. 지금 지욱이가 느끼고 있는 문제점과 더불어서 사건이 어디까지 흘러왔는지를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건 정보를 직접 제시했다, 간접 제시했다? 직접 제시. 오케이. 옆에다 갈게. 사건 정보 직접 제시. 사건의 정보를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은 몇 인칭 무슨 시점으로 봐야지 정상적이다. 그렇지. 3인칭 전지적 거로 봐줘야 정상적이야. 자, 밑에 갑니다. 지욱은 초조했다. 일반 펜 잡아도 괜찮아. 밑줄 잡아. 지욱은 초조했다. 저 질문 있어요. 지욱은 초조했다는 건 내면 제시기법이잖아요. 내면을 대놓고 말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제시기법이에요?
직접지시죠. 분명 전지적 작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지욱은 초조했다. 그럭저럭 4, 5년 시간이나 4, 5년 가까이나 지탱해온 호구지책이 속절없이 묻어져 나가는 판이었다. 자, 질문 갑니다. 4, 5년 가까이 지탱해온 호구지책에다 밑줄. 호구지책이라는 건 먹고 사는 방법이란 뜻이지. 질문. 지우기가 4, 5년 가까이 지탱해왔던 호구지책이 뭐예요? 글쓰기죠. 그러니까 질문. 지우개에게 있어서 자서전 쓰기는 어떤 기능이에요? 생계유지 수단이었어. 오케이. 생계유지 수단. 자, 회고록 쓰기, 자서전 쓰기가 생계유지 수단이었는데 옆에 그게 더 속절없이 무너져 나간다 라고 얘기했다는 건 더 이상 자서전 집필을 못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죠. 옆에 오접 통화극으로 인한 그 혹심한 자기 모멸감에도 불구하고 단어 보였지? 아까 나왔던 거 오접 통화극 보였지? 오케이? 별거 아니야. 아까 말했잖아. 전화선이 잘못 연결돼서 유언비어가 퍼져나갔던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다고. 요 전작 소설에 나와 있던 대목이에요. 네, 지우기도 여기서 일부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문인으로 등단을 못했기 때문에 자서전 대필자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네, 오접통합극으로 인한 그 혹심한 자기 모멸감에도 불구하고 밑줄 잡아. 혹심한 자기 모멸감. 이게 뭐였느냐? 거짓된 언어의 문제점을 인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 거짓된 언어가 이렇게까지 인생을 망칠 수도 있구나. 근데 정작 자기가 뭘로 먹고 살았어? 거짓된 언어로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나도 위선적인 삶을 산 거 아니야. 옆에 갑니다. 모멸감에도 불구하고 문구적 며칠이 못 가. 자, 일반 펜 잡을게. 괜찮아. 다시 원고지 앞으로 이끌려가 앉아야 했을 만큼 에다 밑줄. 질문. 다시 원고지 앞에 가서 앉아야 됐던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렇지. 생계를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그런데 색깔펜 바꿔. 밑줄. 지겨운 요즘의 생활이었다. 밑줄. 지겨운 요즘의 생활. 질문. 내 생활이 진짜 지긋지긋해. 아유 지겨워. 빨리 죽어야 끝나지. 근데 안 죽어. 오케이? 지겹다고 느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본질과 유리된 글쓰기가 너무나 뭐하다는 걸 인식해버려서 공허하다는 걸 인식해버려서 밑에 갈게. 본질과 유리된 글쓰기의 공허함. 본질과 유리된 글쓰기의 공허함. 즉 이런 글 백날 써봤자 내 인생에 뭐가 남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돈밖에 안 남아. 그게 너무너무 공허하다고 느껴졌단 말이야. 아래 갈게. 하지만 부터 갈게. 밑줄. 지욱은 이제 단념. 질문. 지욱은 이제 단념했대. 그럼 질문 있어. 뭘 단념하니? 오케이. 대필을 단념하게 됐지. 글쓰기를 대필을 단념하겠다고 결정 지은 거잖아. 질문 있어요? 단념했다는 건 사실 정보의 제시잖아요. 님들아 이렇게 나오면 분명히 무슨 제시기법이야? 직접이니까 몇 인칭 무슨 시점이야? 오케이. 3인칭 전지적 작가. 3인칭 전지적 작가. 아래 갑니다. 자, 옆에 피모노 씨를 단념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했어. 질문 있어. 이때 피모노를 단념했다는 건 피모노의 뭐를 단념했다는 얘기니? 자서전 쓰기를 단념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최상윤 선생 했지. 밑줄 잡을게. 최상윤 선생. 근데 그분이 충청북도 어느 산간지역에서 10만 평의 황무지 야산을 개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로. 질문이요. 이 지랄맞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표현을 누가 주로 씁니까? 네, 기독교에서 많이 쓰죠. 이스라엘을 말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을 쓰잖아. 이 말은 약간 왜 나왔냐면 최상윤 선생님이 기독교주의자라는 거, 기독교 신자라는 걸 우회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말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죠. 그런데 성경 일부 구절을 인용하신 이유가 이분이 종교적 신념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기독교에서는 무슨 숭배를 금지해요? 그런데 마치 자기 자서전을 우상화시키는 작업으로 들어간다면 그 인물조차도 뭐한 인물이야? 위선적이지. 오케이? 자, 밑에 갈게. 자,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로 일궈냈다는 밑줄. 그 의지의 사나이 연결 잡아. 이게 최상윤 선생이지. 자, 이분에게 자 색깔펜 바꿔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다. 에다 밑줄.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다. 질문.
지우기는 공허함을 이겨내는 방법론으로 누구를 찾아가는 걸 선택했어요? 그렇지. 최상윤을 찾아가면 최상윤에게 기대감을 걸어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 사람처럼 극단적 의지력과 신념을 갖고 있는 자라면 뭔가 내 글쓰기에도 뚜렷한 신념을 알려줄 거다라는 한 폭의 기대가 있었거든. 그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최상윤 선생 하더니 하이픈의 기능은 자 맞줄표라고 불러. 이 아이의 근본 기능은 뭐냐면 상세서술이야. 오케이? 최상윤 선생은 옆에 자신의 땅에서 자기 손으로 갖고 온 감자만 먹고 산다는 고집스런 사내였는데 밑줄 고집스런 사내. 자 대충 성격이 보이잖아. 그치? 그런데 펜 바꿔. 그 고집스러운 사내에게서라면 즉 최상윤을 만나면 밑줄 갈게. 그의 회고록 대필자로서나마 밑줄 끊어. 자 그의 회고록 대필자로서나마 질문. 여기서 그가 누구야? 안 돼. 대필자가 누구야? 그렇지. 지욱의 회고록 대필자로서나마. 이해갔어? 오케이? 지욱이죠. 오케이? 그의 야 최상윤이 회고록 대필자야? 아니잖아. 지욱의 왜? 이 글은 3인칭 전절작가 시점이에요. 최상윤도 그라고 부를 수 있는데 지욱이도 그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오케이? 그의 회고록 대필자로서나마 어떤 구체적 인간사의 알맹이를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색깔펜 바꿔서 밑줄 쭉 잡아. 어떤 구체적 인간사의 알맹이를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질문. 이게 누굴 방문한 이유야? 그렇지. 내가 회고록 대필자로서 거짓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간 삶의 알맹이를 체험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뚜렷한 신념과 그렇게 고집스러운 최상윤을 만나게 되면 내가 비록 자서전 대필자이긴 하지만 그나마 공허하고 허무했던 가식적인 이 삶 속에서 구체적 인간사의 알맹이를 체험. 오케이? 구체적 인간사의 알맹이를 체험. 즉 진짜 삶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았단 말이야. 그럼 질문. 그의 회고록 대필자로서의 인생을 좀 완충시키고 싶은 거죠? 오케이? 그럼 질문. 여기서 그가 누구로 가야 된다? 지욱이죠. 지욱이죠. 왜? 최상윤은 그 삶을 살고 있어. 걔를 방문한 의도와 목적이 누구 때문이야? 내가 가서 최상윤을 통해서라도 부족한 내 삶의 구멍을 채워보고 싶어서 방문한 거잖아요. 그러니 그는 누굽니까? 지욱이죠. 오케이. 그의 회고록 대필자가 그죠. 회고록 대필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건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예요? 지욱이죠. 오케이? 자 밑에가 그러더니 피모노 씨의 경우에서처럼 갑니다. 일반 펜 가도 괜찮아. 그치만 중요해. 밑줄. 피모노 씨의 경우에서처럼 공허한 말의 유희에다 밑줄. 이걸로 심신을 덜 시달려도 될 것 같았다. 됐죠? 질문합니다. 그럼 질문. 피모노 씨의 경우 자서전을 쓸 때 지욱은 심신이 시달렸죠? 뭔가 마음이 힘들었대. 뭐 때문에? 공허한 말의 유희, 장난을 쳐야 되니까. 오케이? 공허한 말의 유희라는 게 무슨 말이냐? 피모노의 삶과 자서전 내용의 괴리감이 극단적으로 심했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러니 공허한 말의 유희는 뭐냐? 거짓된 글의 내용이지. 오케이? 피모노의 삶과 괴리되어 있는 거짓된 내용이죠. 이걸 쓰느라고 너무나 시달렸는데 피모노의 경우처럼 그렇게 시달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누굴 방문하기로 결정을 했다? 최상윤을 방문하기로 결정을 했다. 적어도 펜 바꿔. 자 밑줄 갈게. 최상윤 선생에게만은 그에게 봉사시킬 말과 그 말들에 거짓없이 부릴 수 있는 소박하고도 떳떳한 삶의 실체가 여물어가고 있을 것만 같았다. 에다 밑줄. 질문. 최상윤 선생에게만은 질문. 그에게 봉사시킬 말이라는 건 누구의 삶에 대해서 형상화할 말? 최상윤의 삶을 형상화할 말과 그 말들을 거짓없이 부릴 수 있는 소박하고 떳떳한 삶의 실체, 즉 언어와 괴리되지 않은 삶, 이 두 가지가 갖춰져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갖고 갔어요. 아, 알 수 있는 게 있네.
지우기가 대피를 의뢰받은 사람이 몇 명이야? 2명이야. 1번은 누구였고? 피문호였고 2번은 누구였어? 최상윤이었어. 그런데 1번 피문호의 경우는 너무 공허해서 이건 말장난이지 이건 진실이 아니야 라는 공허감이 너무 많이 들었고, 두 번째 최상윤에게 가면 적어도 최상윤에 대한 삶과 글이 괴리되진 않을 것만 같다는 기대감이 있어서 걔를 방문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 비록 대필자지만 구라를 치면서 사는 건 아니구나. 오케이? 완전 생구라를 치며 사는 건 아니구나. 내가 되도 않는 글을 써주진 않는구나 라는 희망을 갖고 싶었던 거지. 됐음? 즉 피문호로 인해서 공허해진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최상윤을 찾아가겠다는 거야. 내가 대필자긴 하지만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구라를 날조해가면서 글을 써주는 건 아니지. 적어도 최상윤은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겠지 라는 기대감으로 최상윤의 삶을 확인해보고 싶었다고. 오케이? 내가 쓰고 있는 내용과 그의 삶이 맞는지를. 됐음? 밑에가 최상윤 선생을 만난 지욱은 확고한 자기 믿음과 자기 자신의 믿음과 투철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 밑줄, 확고한 자기 믿음과 투철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매사 자기 방법대로 외골으로만 이해하고 평가하는 그의 모습에다 밑줄. 이게 바로 뭐냐? 독선과 아집이다. 오케이? 독선과 아집이다.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 완벽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런데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 이걸 보고 밑줄 두려움과 혼란을 느낀다. 그러면 마찬가지야. 역시 최상윤의 삶도 자서전 내용하고는 괴리감이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자서전 내용과 괴리감은 있다. 오케이. 자서전의 내용과 괴리감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온 지우기는 극단적 실망을 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밑에가 펜 바꿔. 지금부터 언니가 그만할 때까지 바꿔. 그만할 때까지 바꿔. 레어 잡아도 괜찮아. 여기 파트가 핵심이야. 갈게. 자서전은 밑줄. 자서전의 밑줄. 자, 지금부터 지우기가 생각하는 올바른 자서전에 대한 평가를 내릴 거예요. 갑니다. 자서전은 에다 밑줄. 밑줄. 아직도 개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자기 주장일 수는 없었다. 에다 밑줄. 무슨 말이냐면 최상윤도 하나의 개인일 뿐이고 아직 사람들 앞에 대중적으로 알려져서 뭐가 된 건 아니야? 공론화가 된 인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최상윤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자기 주장일 수는 없다. 미래의 주장을 펼치는 건 뭐가 아니다? 자서전이 아니다. 오케이? 미래에 대한 자기 주장이 자서전이 될 수는 없다. 즉 자서전은 미래에 대한 의지를 표출하는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의지를 표출하는 글은 자서전이 아니죠. 그럼 뭐니? 밑에 갈게. 자서전 속 신념이라는 것이 밑줄 자서전 속 신념. 언더라인 할게. 그 자서전으로 하여 만인 속에서 즉 대중들 속에서 자신의 뜻을 자기의 뜻을 펴서 실현하고 완성해내려는 주장이어서는 안 되었다에다 밑줄. 즉 자서전은 자기 신념을 주장하는 글이 아닙니다. 밑에 쓸게. 자서전 땡땡 미래에 대한 자기 신념 주장이 아닌 자서전은 미래에 대한 자기 신념을 주장하는 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밑줄 참다운 자서전이 될 수 없었다에다 밑줄. 자 이게 바로 뭐냐? 지욱의 판단이에요. 지욱이가 생각했을 때 참다운 자서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 최상윤 선생의 신념은 물론 아인슈타인의 뇌수와 같은 것이 아니었다. 일반 펜 아인슈타인의 뇌수. 혹시 들어봤어요? 아인슈타인이 죽고 난 다음에 뇌가 쪼개져서 전 세계로 퍼졌다고? 네, 의사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아인슈타인의 뇌를 꺼낸 다음에 조각조각 내서 전 세계에 있는 뇌과학 연구소에 보냈어요. 가족들이 나중에 알고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했을 때 알 수 있던 건 천재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뇌에서 뉴런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지를 관측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인류사에 공헌은 했죠. 그렇지만 개인에게는 원하지 않는 삶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아인슈타인의 뇌수라고 나왔는데 미안 내가 지금 쓸데없는 정보를 준 거야. 소설에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바로 밑에 봐. 그는 그에다 동그라미가 그가 누구니? 옆에 그의 자서전으로 밑줄 만인 앞에 그의 일생을 바치려는 것이 아니라 했죠?
아니라에다 세모꼴자다. 질문. 아인슈타인의 뇌수와 같은 것이 아니었다고 말한 다음에 그의 자서전으로 만인 앞에 그의 일생을 바치려는 것이 아니라 밑줄 잡을게. 아직도 그의 신념을 실현해 나가는 자서전 사업의 주도자로 남아있기를 원하고 까지 밑줄. 질문합니다. 신념을 실현해 나가는 자서전 사업의 주도자가 되기를 원했던 존재는 누구예요? 그렇지, 최상윤. 그럼 질문. 그는 누굽니까? 최상윤입니다. 최상윤입니다. 질문. 만인 앞에 그의 일생을 바치려는 것은 누구의 삶이었을까요? 아인슈타인. 오케이. 아인슈타인에게 연결해. 그러니 최상윤은 아인슈타인처럼 인류에 자기를 바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존재도 아니라는 거야. 인류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저 자기 신념과 주장을 펼치려는 아집덩어리에 불과했다는 얘기야. 이해 갔음? 밑에. 자, 최상윤 선생 개인의 미래가 개입되고 있는 그의 신념에다 밑줄. 최상윤 선생 개인의 미래가 개입되고 있는 그의 신념. 질문. 그는 누구야? 최상윤 선생 개인의 삶이 개인의 미래가 개입되고 있는 그의 신념. 이건 누구야? 최상윤의 삶의 신념은 밑줄. 참다운 자서전용 신념이 될 수 없었다. 에다 밑줄. 그러면 최상윤 자신의 신념은 뭐냐? 미래에 자 밑에서 1번 미래에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펼치기 위한 노력. 미래에 자기를 펼치고자 했던 노력이야. 자, 미래에 자기의 삶을 펼치고자 했던 미래에 자기의 신념과 의지를 펼치고자 했던 노력인데 2번 이건 진정한 자서전이다. 아니다. 아니다. 오케이. 진정한 자서전의 요건이 결격되어 있어요. 진정한 자서전 요건의 결격. 진정한 자서전 요건의 결격. 자, 지금부터 속도부터요. 지금부터 이 소설은 이해하지만 여기가 정점이야. 지금 이 파트까지가 정점이고 지금부터는 조금 동뜹니다. 갑니다. 결국 갑니다. 1번 펜 돌아와. 결국 최상윤 선생의 신념에 대한 지우개의 두려움은 했어. 밑줄 갑니다. 최상윤 선생의 신념에 대한 지우개의 두려움. 이게 뭐냐? 이 자서전은 자서전이 아니라 최상윤의 미래 포부를 밝히는 글일 뿐이다 라는 점이지. 이런 신념에 대한 두려움은 지욱으로 하여금 밑줄 갑니다. 지욱으로 하여금 선생의 회고록 대필의 일을 무척이나 망설이게 에다 밑줄. 그럼 알 수 있는 거 지욱이의 마음속에 막상 내려왔을 땐 누구에게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케이. 근데 지금 좀 망설이게 됐죠? 그러니까 1번 질문. 지욱이란 인물의 무슨 변화 과정이 보이셔야 돼요? 오케이. 내면 심리 변화 과정. 1번 지욱의 내면 심리 변화. 지욱이는 분명 여기에 내려왔을 때 뭔가 최상윤만큼은 글과 괴리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을 거야. 그래서 나에게 대필자로서 어느 정도는 위안을 줄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막상 내려와 보니까 어때? 와, 이 새끼도 못지않아. 이 새끼도 못지않아. 그래서 와, 이걸 못 쓴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지. 1번은 분명 지욱이라는 인물의 내면 심리의 변화 과정이 보이셔야 되고, 두 번째 지욱이의 내면에 이 글을 써야 돼 말아야 돼 라는 뭐가 생기기 시작했니? 내적 갈등 시작. 내적 갈등. 잘 들어. 피문호에 대한 내적 갈등이라 하면 틀려. 왜? 피문호 건은 이미 결정 끝났어. 안 쓰기로 결정이 끝났어. 이건 피문호 건에 대한 내적 갈등이 아니야. 최상윤 건에 대한 내적 갈등이야. 이해 갔어? 최상윤 건에 대한 내적 갈등이야. 니네 시험 범위가 이 글의 앞과 뒷부분의 파트를 쪼개서 연결해 놓은 질문이다. 이 파트를 알면 이해가 더 잘 가기 때문에 굳이 꾸역꾸역 하는 거야. 니네 모의고사가 나오는 방법은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글을 근간으로 해서 모의고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하고 연계성이 안 들어가면 모의고사에 안 들어갑니다. 자, 밑에 가. 자, 생각을 계속하다 보니 그는 아직 선생을 다시 농장으로 찾아오게 될 것인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도 쉬 작정이 서오질 않았다. 그럼 질문. 그는 누구야? 지욱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소설에서 선생님 그가 지욱이 아니라 최상윤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3인칭 특정인 중심의 3인칭 전지적 작가이기 때문에 최상윤도 지욱도 둘 다 그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이지. 그는 아직 선생을 다시 농장으로 찾아오게 될 것인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도 즉
최상윤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 작전이 서질 않는다는 건 대피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대필 진행에 대한 결정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는 최상윤 선생한테 마침내 갑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어느 정도 결정하게 되었는지 내게 말해줄 수가 있겠소? 밑줄. 마음을 어느 정도 결정하게 되었는지 에다 밑줄. 질문. 이건 뭐에 대한 결정을 말해요? 그렇지. 자기 최상윤의 자서전을 대필할지 말지. 됐어? 최상윤의 자서전을 대필할지의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끝냈소? 그걸 내게 말해줄 수 있겠소? 라고 어딘지 하고 어딘지 지욱이 다시 농장을 찾아와. 밑줄 갈게. 그의 회고록 일을 맡아주기를 바라는 듯한 어조로 물어봤을 때 에다 밑줄. 자, 물어봤을 때 했어. 자, 그의 그런 안타까운 심경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을 뿐이었다. 밑줄. 그의 그런 안타까운 심경을 정직하게 고백. 질문이요? 그는 누구예요? 지욱이. 오케이. 지욱이는 안타까운 심정을 고백했다고 했으니까 질문. 안타깝다는 얘기는 너의 건에 대해서 대필을 한다 만다. 거절이지. 대필 거절. 질문 있어요? 그걸 안타깝다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거절했잖아요. 웨딩진 무슨 시점이야? 그렇지. 분명 3인칭 전격작가 시점으로 내면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그럼 직접 제시다 간접 제시다? 직접 제시다. 네가 장담해. 인칭 시점 물어보고 직간접 제시 기법 물어볼 거야. 이 소설은 이게 묘미야. 자, 밑에 그랬더니 글쎄요. 송구스럽기 그지없는 말씀입니다만 적나직 밑줄 확실한 작정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형편에다 밑줄. 자, 이건 우회적 거절이에요. 사실 결정은 끝났어요. 그치만 우회적 거절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게 좀 더 생각할 여유를 주십시오. 하지만 저 역시 선생님을 다시 찾아뵙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색깔펜 바꿔. 밑줄. 저 역시 선생님을 다시 찾아뵙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밑줄. 저 질문 있어요. 왜 너를 찾아왔으면 좋겠어? 내가 왜 너를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래?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게 제일 중요해. 나 역시 너를 다시 찾아오기를 원해. 이게 무슨 말이야? 네가 그렇지. 네가 자서전에 적합한 삶을 사는 인간이었으면 좋겠어. 나도. 오케이? 네가 자서전 내용과 적합한 삶을 사는 그런 인물이었으면 좋겠어. 오케이? 굿. 요게 나와야 돼. 즉 이 말은 왕복한 거절의 의미가 뭐 때문이었냐면 너 그렇게 안 살잖아. 근데 왜 나한테 글 써달라 그래? 이거 좀 고민된단 말이야. 지금 이런 말이라 나도 너를 다시 찾아뵙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 라는 말은 당신이 자서전에 적합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더니 옆에 자 갑니다. 1번 밑줄. 제 자신의 정직한 삶. 이것은 물론 남의 회고록이나 자서전들을 수없이 맡아 써오면서도 2번 그분들의 삶. 자 1번 제 자신의 정직한 삶과 2번 그분들의 삶. 그분은 자서전 내용의 사람들이죠. 오케이? 자서전의 주인공들이죠. 이러면서 밑줄. 한 번도 저희 삶을 대신 살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에다 밑줄. 그럼 무슨 말이냐? 삶의 깊이를 느껴보지 못했어요. 질문합니다. 중력 부분 줄거리 앞부분에서 이 부분을 대필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용 표현을 찾으세요. 중력 부분 앞부분에서 한 번도 저의 삶을 대신 살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말을 대용할 수 있는 표현이 뭘까? 그렇지. 구체적인 인간사의 알맹이를 체험할 줄 몰랐다. 하나만 더. 그 아래. 소박하고 떳떳한 삶의 실체를 경험해보지 못했다. 이해갔음? 즉 진정성이 결여되게 살았다는 거야. 진정성이 결여됐었다. 나는 미안하지만 구체적 인간사의 알맹이를 체험한 적이 없다. 소박하고 떳떳한 삶의 실체를 경험한 적이 없다. 이해갔어? 이걸 경험할 줄 몰랐다. 이해갔니? 그러더니 옆에가 달아없기는 이번만 선생님의 과거를 한번 저의 것으로 몸던져 살아보고 싶습니다. 밑줄. 이번만큼은 선생님의 과거를 저의 것으로 몸던져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내가 비록 대필자인 건 맞는데 누구 삶을 대신 체험해보고 싶어?
최상윤 너의 삶을 온전하게 녹여서 써보고 싶어. 내가 대필자로서 소망하는 바가 있다면 너의 삶을 진실되게 한번 완전하게 녹여서 여기다가 한번 드러내는 거야. 옆에 선생님의 가슴으로 세상을 느끼고 선생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선생님의 머리로 세상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밑줄 선생님의 모든 것을 제 자신의 것으로 살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에다 밑줄. 그럼 무슨 말이냐? 자서전의 진정성을 녹이고 싶어요. 진정성을 담아내고 싶습니다. 내가 대필자인 건 맞아. 그런데 이 대필의 삶을 살아도 너의 인생을 진짜 진정성 있게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한번 돼보고 싶어. 옆에 그것이 바꿔 남의 인생만을 대필해온 자서전 청부업자로서의 마지막 소망. 그게 뭐냐? 타인의 삶이지만 진정성을 녹여내는 거야. 그게 하지만 밑줄 제가 감히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 자신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이요. 지우기는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자기 삶의 글쓰기 행위를 진지하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성찰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신의 글쓰기 행위에 대한 진지한 성찰 반성. 자신의 글쓰기 행위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 반성을 하고 있어. 자, 그러니 지우개 글쓰기에 계기부여를 들어가 주는 게 두 가지야. 피모노의 자서전 거절과 두 번째, 지금 나와 있는 최상윤이라는 사람에 대한 글쓰기를 우회적 거절하면서 시간을 얻었다는 거. 이것 때문에 결정적 고민을 했다는 거야. 어슴풀에 단락 바뀌었어. 어슴풀에 불안해하는 빛이 떠오르기 시작한 최상윤 선생을 남겨두고 잘 들어봐. 어슴풀에 불안했다라고 확정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불안해하는 빛이 떠오르기 시작한 최상윤 선생이라고 해서 묘사를 쳐버렸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지. 특정인 중심의 3인칭이기 때문에 최상윤의 내면을 직접 제시를 못해요. 오케이? 최상윤 내면을 직접 제시 못하고 누구 내면만? 지우기 내면만 직접 제시가 가능하니 그 안에서 뭐가 됐냐면 최상윤에 대해서는 뭘로 가고 묘사적 서술이나 추측형 서술로만 가버리고 지우기에 대한 내면만 뭐 해줘야 돼? 직접적 제시로 밀어붙여야 되지. 아래 간다. 다시 지욱은 서울로 돌아온 것은 이날 7시가 좀 지난 다음이었다. 이럴 때 우리 뭐라 그러냐면 돌아왔다고 했으니까 질문 있어. 서울에서 출발해서 충청도를 갔다가 다시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 오케이. 다시 서울로 왔잖아. 이런 소설들을 일명 회귀형 소설이라는 말로 불러. 회귀형이다. 회귀형 소설이라고 말하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원점 회귀형 또는 회귀형 이런 식으로 말을 부른다. 자, 내용이 뭐라고 하느냐? 갈게. 이것은 이날 저녁 7시가 조금 지난 다음날이었다. 다음이었다. 차 안에서도 곰곰이 생각을 거듭해 보았지만 그러니까 내적 갈등이 상당했다는 얘기가 되어버려. 지우기는 그날 저녁 그의 낡은 하숙지 대문을 들어섰을 때까지도 아직 밑줄 생각을 결정짓지 못한 채였다. 그러니까 최상윤 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대피를 쓸지 말지를 완전하게 결정하지는 못했었어요. 옆에 뭐가 뭔지 아무래도 생각이 한 가닥으로 모아지지를 않았다. 즉 나도 진정성 있는 글을 쓰고 싶다라는 갈망은 있어. 근데 그거에 비해 봤을 때 최상윤의 삶이 완벽하지가 않은 거야. 지나칠 정도로 인간미가 없어. 옆에 결국 일을 하고 안 하고는 밑줄 결국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오로지 그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만이 위안. 무슨 말이냐? 의지적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의지적 선택이 가능. 그러면 적어도 대필작가지만 작가 신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본인의 손에 주도권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어버리잖아. 그런데 세모꼴 잡아. 그런데부터 뭐가 들어가느냐? 전환이 들어가시죠. 오케이? 전환 접속. 역접 아니야. 역접은 그러나야. 그런데 들어갔으니까 전환체가 들어갔지. 그런데 어수선한 상념을 안고 밑줄 잡아. 어수선한 상념. 상념이라는 건 여러 가지 생각이란 뜻이라 본다면 이 사람이 말하는 어수선한 상념은 뭘 말하는 거야? 그렇지. 최상윤에 대한 내용을 대필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갈등이지. 최상윤 자서전 집필에 대한 갈등. 피문호는 안 나와. 왜? 피문호 건은 이미 결정 끝났어. 안 하겠다고 결심해서 했단 말이야. 옆에
그의 하숙집 대문을 들어섰을 때였다. 일은 거기서부터 훨씬 난처하게 꼬여갔다. 일이 꼬였다는 말은 사건 정보지? 사건 정보를 던졌죠? 무슨 제시야? 직접 제시죠? 매딘칭 시점이라서 가능한 부분이다. 3인칭 전제적가기 때문에 가능하신 부분이죠. 자, 언더라인 갈게. 최상현 선생의 일에 대해서 이미 선택이고 뭐고 더 이상 생각을 할 여지도 없을 만큼 엉뚱스러운 사태에 답이줄. 엉뚱했다는 얘기를 통해서 예상 못한 사건의 발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상 못한 사건의 발발. 지혁은 무심히 대문을 들어가 보니 밑줄 주인도 없는 그의 하숙방에 웬일로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고 망마루 아래 대돌 위엔 웬 사내들 겨울 신발 2켤레나 함부로 나뒹굴고 있었다. 자, 언니 질문 있어. 이건 주인 없는 방에 난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위 대상자가 상당히 모호한 성격의 소유잖아. 무례해요. 오케이? 무례한 대상이란 얘기야. 행위 대상자가 무례했단 얘기야. 피문호 씨였다. 그러니까 피문호가 상당히 무례하고, 오케이? 무례하고 거침없는 행동을 수행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자서전의 미화적 내용과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지. 자서전의 내용과 절대 맞지 않은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그의 무례함이야. 게다가 신발이 2켤레라는 말에서 염두에 봤을 때 사람을 하나 더 데리고 온 거죠. 질문 있어. 서술자가 피문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하나 보입니다. 뭐야? 함부로. 하나 더. 나뒹굴다. 네, 말하자면 신발이 아무렇게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나뒹굴다, 함부로라는 단어를 봤을 때 서술자는 피문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해갑니다. 아래. 피문호 씨가 그의 동료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지욱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욱이 방문을 열고 방문을 들어서자 밑줄 잡아 무례스럽게 물론 이청준이 만든 단어나 무례스럽다는 단어는 없어요. 무례하다예요. 무례스럽다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무례스럽게 그의 앉은뱅이 책상 위에 엉덩이를 털썩 주저앉히고 있던 피문호에다 밑줄. 무례스럽게 앉은뱅이 책상 위에 엉덩이를 털썩 주저앉히고 있던 피문호. 이게 왜 문제냐면 앉은뱅이 책상이라는 건 앉아서 쓰는 좌탁을 말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글 쓰는 사람에게 있어서 지필 공간이잖아요. 거기에 뭐를 대고 앉았다? 엉덩이로 이걸 받친 테이블을 의자처럼 앉았다는 얘기잖아. 이건 무슨 행위야? 네, 글 쓰는 행위에 대한 모욕이에요. 네, 글 쓰는 행위를 천대하고 모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말하자면 돈 받고 글 쓰는 주제에 왜 나한테 개겨? 라는 거야. 그러니 글 쓰는 행위에 대한 천대하는 의식이나 무시하는 태도. 오케이? 즉 작가의 지필 공간을 함부로 침입한 것도 모자라서 상대방에게 모욕적 행동을 가하고 있는 거죠. 천천히 몸을 이렇게 세우며 지욱 앞으로 다가섰다. 그러고 언제나 버릇처럼 언제나의 버릇이야. 그러니까 몇 번 만나봤다는 얘기지. 한두 번 만나본 게 아니야. 버릇이 눈에 보였다는 건 이 사람을 한두 번 만났을 때 캐치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잖아요. 눈 떠라. 아침에 내가 제2외국어 듣고 와서 힘든 건 안다. 근데 지금 학교 선생들이 지금 속도를 과부하시키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난소공 나갔다며요. 은강 노동자들의 생계비 나갔다며요. 거긴 상징이 도배질이신데요. 네, 그 작품은 상징의 도배예요. 아빠가 숟가락 속에 들어가고 별지랄을 다 할 거야. 그냥 이렇게 뭐. 자, 밑에 가. 자, 다른 한 손으로는 자, 옆에 언제나 버릇처럼 질끈 벗어지고 다니던 손장갑을 다시 한쪽 손으로 모아 잡으며 다른 한 손으로 민첩하게 그의 가죽 점퍼 안주머니를 뒤져댔다. 선생, 이거 정말로 내게 써보낸 편지가 틀림없소? 밑줄. 내게 써보낸 편지에다 밑줄. 저 질문이요. 이 편지 내용이 뭘까요? 네, 지필 거절이죠. 네, 지필에 대한 거절이죠. 자, 여기 파트가 니네 지금 모의고사 파트가 여기지. 그지? 요게 약간씩 중첩되어 있단 말이야. 밑에가. 주인 없는 방에 들어와 있는 데 대한 양해조차 구함이 없이 여전히 무례하죠? 오케이? 지우기 아침에 붙이고 떠난 속달 편지부터 그럼 하루 만에 지우기는 상경한 거고 그지? 그날 내려갔다 그날 올라온 거고 피문호는 그걸 못 참고 그날 밤에 들이닥친 거니까 피문호 성격이 좀 뭐하다? 급하다. 네, 약간 조급증이 있죠. 피문호 씨는 다혈질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잘 봐봐. 피문호는 다혈질이다라고 말을 안 하죠.
간접제시로 밀어붙이지 않았어? 이게 특정인 중심의 3인칭의 특징이야. 내면이나 성격을 직접적 전달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간접제시를 간다는 말이야. 밑에 자, 속달 편지를 코앞으로 내밀었다. 틀림없이 지욱이 자신이 피문호에게 써보낸 편지였다. 지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일반펜. 지욱이 가슴이 내려앉았다. 무슨 제시니? 직접. 오케이? 그러더니 피문호가 불시에 그를 찾아와 있을 때부터 벌써 심상치 않은 기미를 느끼고 있었지만 무엇인가 잔뜩 벼러보았음인직한 피문호 씨의 그 압도적 태도로 밑줄 같게 무엇인가 잔뜩 벼르고 왔음에다 밑줄. 자, 그런데 뒷단어를 봐. 뭐뭐 했음직한. 추측형 아니에요? 왜 추측형이에요? 특정인 중심의 3인칭이니까 피문호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야. 옆에 압도적인 태도로 보아. 밑줄. 압도적 태도. 그러니까 피문호의 성격 고압적이에요. 오케이? 고압적. 즉 행위를 힘으로 억누르려는 고압적 태도를 소유하고 있는 인간이야. 이걸로 보아. 사태는 예상외로 훨씬 심각해져 버린 느낌이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거절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되긴 했으나 부드럽게 일이 수습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지. 지욱은 잠시 추궁하듯 그를 건너다보고 있는 피문호 씨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었다. 밑줄. 추궁하듯 그를 건너다보고 있는 피문호에다 밑줄. 자, 글 쓰는 행위를 생기습관으로 생각하는 인간이라면 돈에 매매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대쪽 같은 자존심 지신이? 라고 공격할 수 있어. 자, 피문호의 얼굴을 살피고 있었다. 그러고는 다시 밑줄과 통성명조차 건네오지 않은 채에다 밑줄. 그 말은 인사조차 안 했다는 뜻이에요. 인사조차 하지 않은 채 두 사람의 일에 진즉 관심을 외면하고 앉아있는 또 한 사람의 점퍼산의 쭉을 건너다 보았어.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 여전히 무례하고요. 오케이? 여전히 무례하지 옆에. 자, 말없이 밑줄 갑니다. 말없이 딴전스러운 얼굴만 하고 앉아있는, 즉 다른 짓을 하고 있는 딴청을 피우고 있는 사내가 공연히 마음에 집혀왔기 때문이다. 마음에 걸렸다. 자, 마음에 집혀왔기 때문이다. 질문! 마음속에 이 사내가 의식되기 시작했던 건 누구 내면이에요? 지욱이에요. 분명 지욱의 내면 제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밑에 지욱은 이상스럽게 자꾸 사지가 움츠러드는 기분이었다. 밑줄. 위축감을 느끼죠. 위화감과 위축감과 경직성을 느낍니다. 질문. 지욱의 내면은 무슨 제시? 직접 제시 같지? 입 벌려라. 옆에. 그러나 끝끝내 입을 다물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왜냐하면 거절 의사를 정확하게 밝혀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 글얼 속에서도 글이란 뜻이야. 글 속에서도 이미 고백을 드렸듯이 밑줄. 전 선생님이 대필 작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이요. 지욱의 내면을 직접 대사로 제시했죠. 야, 대사로 그냥 치면 대화야. 직접 제시니 간접 제시니? 간접 제시지. 대화니까요. 간접 제시지. 그런데 저는 선생님의 작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은 1번 피모노의 삶이 자서전 내용과 괴리됐다는 증거이고요. 그죠? 1번 피모노의 삶이 자서전과 괴리. 2번 지우기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에요? 네, 적어도 글쓰기에 대한 신념과 자존심을 지키려는 태도죠. 호정아, 언니가 화난다? 너 언니한테 약속했다? 저번 시간에 나한테 뭐라 그랬니? 카톡으로? 선생님 앞으로 안 줄게요. 넌 잠귀신이 들렸니? 야, 진짜 밤마가 뭐 하길래 그러니? 저 저질적인 체력과. 자,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 자신의 글쓰기에 대한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신념을 드러냈단 말이지. 용서하십시오. 제 처사의 마음을 상하기라도 하셨다면 다시 한번 심심한, boring하다는 뜻이 아니야. 깊이 있게란 뜻이야. 깊이 있게, 심심하면 깊을심이야. 마음심의 깊을심. 깊이 있는 사과를 드립니다. 지욱은 밑줄 간다. 침착성을 잃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정중하고도 분명한 어조에다 밑줄. 그러면 자기 결정의 완고함을 보여주고 있지. 자신의 결정이 완고하다. 야, 나 미안한데 생각 안 바꾼다.
오케이? 자기 결정의 완고함을 보여주고 있고 불안을 느낄수록 그 불안에 대비하는 방법은 이쪽 갈게. 이쪽의 동요를 엿보이게 하지 않는 일, 그러니까 침착함을 유지해야 되고 그럴수록 언동을 정중하게 하는 길, 그럴수록 말하기와 행동을 조심스럽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걸 체험으로 알고 있었다. 체험이란 말이 나왔지? 그럼 알 수 있는 거 대피를 거절했다가 봉변을 당한 게 처음은 아니에요. 처음은 아니지만 분명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문제 있으시죠? 시작.